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에 이어서 이제 조선시대에 넘어갈게요. 조선시대에 넘어가기 전에 잠깐 제가 이제 그 고려시대에 관련돼 갖고 기출문제 하나 빠뜨는 게 있어갖고요. 그거 먼저 풀어보고 조선시대에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60페이지 18번. 올해 기출문제인데, 기읍과 디귿이 누구인지 순서대로 쓰고, 기읍이 니은을 위해 포방한 불교 사상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디귿과 니은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거기 간에 기획은 스님은 북학의 법손이요 하면서 스님은 항상 남학과 북학의 종문의 취지가 모순인 채 분명하지 않은 것을 탄식하고 그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짐을 막아 한 길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이때 기획이 누군지, 기획은 일단 누구예요? 균여죠. 네, 균여.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과 관련된 포방한 그 내용은 성상융해죠. 그래서 성은 그 하엄종이고요. 그 다음에 상은 법상종을 이제 얘기하기죠. 자, 그리고 요때 있고, 그리고 디귿과 니은이 바탕이 된 활동. 자, 디귿은 누구예요? 일단 나는 몸을 입고 돈을 먹는데 뜻을 두어 다행히 과거에 이뤘는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간을 배우지 않을 수도 없고 경을 배우지 않을 수도 없다. 그 말이 있죠? 요거는 이제 디귿은 의천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불교 사상은 내세웠던 것은 현재 활동을 보면요. 교선 통합을 위해서 교광겸수를 내세우고 청태종을 창립했고요. 그 다음에 균열을 비판하고 하엄종을 통합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니을이 교광겸수와 관련된 거니까 교광겸수는 1단계하고 3단계에 이용을 했죠. 하엄종 통합. 그 다음에 아까 청태종 이제 그 창립해서 이제 교선 통합 이렇게 이제 두 단계, 1단계, 3단계에 이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사 넘어갈게요. 156페이지 펴보세요. 자, 근세사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를 보시면, 해마다 이제 그 조선과 관련된 문제는 두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제 정치 부분에서 보면 이제 살인파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는데, 요것도 이제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초에 많이 빈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 의정부 서사제도와 육조직계제, 그다음에 조선전기 군사제도, 요것도 이제 상당히 좀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또 안 나오는 이렇게 추세인데 하여튼 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법전이라든지 뭐 예속논쟁, 임진왜란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제 예속논쟁 관련된 부분이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내용은 나중에 정주의 탕평정치나 세도정치, 뭐 비변사, 정도정, 뭐 조광조의 개혁정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시험문에 나왔고요. 그럼 이때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지방제도 특징, 세조정치, 외란의 영향, 군여법, 이런 것들이 좀 나왔다. 자, 경제적인 측면을 볼 때는 가전법하고 이항법이 많이 나와요.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이항법이죠. 이항법 농사직설과 관련돼 갖고 농서에서 농사직설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조선 후기 때 이제 경제사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 후기 때 이제 상공업 발전 내용들 이제 물어보는 것들이 2년마다, 3년마다 한 번씩 꼭 시험문에 나온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회사는 상대적으로 좀 나오는 빈도가 적어요. 최근에 좀 많이 나온 게 한약 부분 있죠? 예, 그래서 항약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에 나오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 노비제도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좀 시험문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부분에서 당연 많이 나온 거 시닥자 사상이에요. 그래서 시닥자 사상은 다 보셔야 돼요. 경세치용 사상, 그 다음에 경세치용 사상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그 시닥자대 토지제도의 특징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역사 연구도 되게 많이 나오죠. 동사강목 뭐 이런 것들도 예전에 나왔고요. 그 외에는 뭐 그렇게 나올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이항과 이의사상이나 조선시대 천문화 등등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기출문제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 볼 때는. 왜냐면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어. 예. 하도 나오는 건 몇 군데 있긴 있는데 이게 꼭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요. 그냥 랜덤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봐야 돼.
예, 그래서 조선사 하나 공부하는 거하고 역교동 공부하는 거 거의 비등하다 보시면 돼요. 거의 두 문제 나오는 게 거의 이제 10문제 나오는 거하고 비등하다 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한국사 공부하는 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힘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역사는 접근하기는 편한데, 일단 이해는 돼.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좀 그거 모르는 데서 그냥 나와버리면 틀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조선 전기 부분을 넘어갈게요, 이제. 조선시대 보는 관점 해가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요즘에 폭넓게 물어보지는 않은데, 일단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조선시대 때 이제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근세설과 중세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근세설은 이제 신분제 지주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똑같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고, 근데 근세라는 그 설은 뭐냐? 근대와 어디의 중간이라는 거야? 중세 중간이, 조선이다. 그래서 근대와 중세를 따가지고 근세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대 시민사회 지향하고 국민국가의 터전을 마련했다. 이게 보통 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서는 요 관점이에요. 근세설이. 예. 자,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면에서 고려의 문벌 귀족보다는 조선의 양반 사회가 발전되고, 왜냐하면 지배층의 폭이 뭐예요? 확대됐죠. 예.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때는 전시가 체제에서 새로운 가정법 체제로 넘어가는 토지의 사적 소유가 보다 진전됐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도 전시가 체제에서는 주로 이제 전주 정객제와 지주 전호제가 공존하고 있었죠. 근데 조선시대 때 초창기 때 가정법 체제에서는 전주 정객제의 그 체제가 있었어.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주 전호제 관계가 더 발전되고, 결국에는 그 가정법 체제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전주 정객제만 이제 없어지게 되고 지주전호제 관계만 남게 되죠. 뒤에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양인 자작농이 많아져서 농민의 지위가 상승이 됐고, 자, 사회 신분적인 측면에 볼 때는 귀족이 양반이 되고요. 귀족이 양반이 됐다는 거는 지배층의 폭이 확대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벌 귀족들은 주로 어디에 살았어요? 개경 일대만 살았죠. 근데 이제 조선시대 양반은 전국 8대 다 살았어. 예, 그만큼 이제 지배층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고, 천민이 상당수가 양이 됐다. 그래서 19세기 들어가면 이제 노비의 수가 5%도 감소돼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다음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성리학이 조선 왕조의 정치 이념을 정착돼서 학문적 사상적 지배적 위치에 정하고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 규범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성리학이 도입된 것은 언제 때? 고려 후기 때죠. 근데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16세기 때까지 있다가 양난을 거쳐서 성리학의 사회 규범 체제가 뭐예요?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성리학이 그냥 정치 이념을 사용했는데, 생활 규범으로서 이제 정착된 것은 양난 이후 이 성리학적 지배 체제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근세라는 개념을 채용했는데, 근세라는 개념은 서양이 없는 개념이에요. 이건 중국이나 일본 학계에서 이제 중국사 적용할 때 이제 사용했던 개념인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 통론이라든지 교과서에서는 그 조선을 올려본다, 근세를 본다. 근데 이제 근세 채용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 제기도 있고 해요. 자, 그다음 조선사의 시대 구분을 볼게요. 자, 조선사 시대 구분은 이제 제가 이제 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이분법적 시기하고 그다음에 삼분법적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 시기는 이제 크게 이제 또 두 가지인데, 국가 제조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제조론과 그다음에 이게 있고요. 국가 제조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게 인조 반정설 부분이 두 개거든요. 제가 이게 좀 약간 표를 잘못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분법적 시기 구분해갖고, 이게 국가 제조론이 이제 기획이 있고, 2번이 넘버니 서인 진보설 인조 반정설 있죠. 예. 근데 표가 제가 표시를 잘못해갖고 국가제조는 1번으로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서인 진보설
인조반정 3번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예. 거기서 여기까지 1번, 2번, 3번이 뭐냐면 이분법적 구분이야. 그 다음에 4번이 3분식이 구분이고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분법적 시기 구분은 좀 지우세요. 이건 여기 지우고 1번 국가제도는 2번 서인진보설 3번 인조반정 넘버리수 좀 곤치시고 요 세 개가 뭐라고요? 이분법적 구분이야. 그래서 조선시대를 두 개로 나누는데 자 여기는 이제 위에 표를 본 것처럼 국가제도는 뭐는 양난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야. 양난.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런 양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가제조를 내는데 국가제조는 제조는 뭐예요? 제조는 이거는 망했던 나라, 망했던 왕조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양난을 거쳐갖고 거의 이제 망했던 나라가 다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대개 이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눌 때 양난을 기준으로 나누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양난으로 조선 사회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집권체제 동요와 중세사회 해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조 논의가 일어나 국가를 다시 만드는 그런 것들이 논의가 일어나고 이때 이제 보수적 체제 개혁론과 진보적 체제 개혁론이 대입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수적 체제 개혁론을 채택하게 됐다.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보수 체제 개혁론과 진보 체제 개혁론은 뭐냐? 이때 이제 서인 주 노동계통에서는 지주적 입장과 개방적 방법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에 반해 남이는 농민적 입장과 개혁적 입장에서 해결했다. 근데 이런 진보적 체제 개혁과 보수 체제 개혁의 대입 속에서 어떤 의견이 채택됐냐면 서인과 노론의 의견이 채택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러면 남이는 그럼 진보냐? 이것도 문제죠. 근데 여기서 남이는 주의할 건 남이는 근기남인이에요. 근기남인.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인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영남 쪽에 있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영남 쪽에 이제 꼴등 보수인 남인들은 그 영남 남인들이고 여기에서 이제 남인들은 주로 근기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남인 지역이에요. 원래 이 사람들은 남인 계통은 아니에요. 원래 남인 계통이 아니라 원래는 서북 계통의 사람들인데 그 북인 세력들이 몰락하면서 이들이 어쩌고 넘어온 거죠? 이 남인 계통으로 넘어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 다 이 근기 남인 출신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 서인 진보서 있어. 여기 보면,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남인 하면 영남 남인인데, 그럼 영남 남인인데 진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볼 때 서인들이 더 진보적이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논리는 이제 뭐냐면, 서인들, 특히 노론들이죠. 노론 북한파 애들, 관점에서 보는 건데, 자, 성리학의 변화 과정을 보면, 전기 주자 성리학, 그 다음 중계 조선 성리학, 그 다음 후계 북학 사상, 이렇게 하는데, 점점 이제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이게 뭐야? 조선 성리학으로 바뀌게 되고, 결국에는 그 성리학에서 뭐가 나온 거죠? 북학 사상이 나왔다. 이 북학 사상은 누가 주도했어요? 노론 세력들이 주도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박지원 그런 사람들 다 노론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서인보다도 노론 쪽, 그러니까 오히려 더 진보적이다. 남인 사회는 오히려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회는 이렇게 이제 그 성리학적인 변화 과정에서 나눠볼 때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서인 진보설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국가제조론에 반대된 개념에서 이제 제시됐던 것이 서인 진보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잘못 말했는데 그 1, 2, 3번 중에 1번과 4번이 이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2하고 4번이 3분식이 구분이에요. 그 아까쯤에 1, 2, 3번이 이분법이다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2번과 4번이 3분이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이 2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건 서인진보설은 앞에 있는 국가제도에 반대해서 나온 개념이야. 예. 그래서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관점이 뭐냐, 인조반정설이야. 인조반정설은 지금 통론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 앞에 있는 그 이분법적 시기의 구분은 문제점이 뭐냐면, 누구의 관점이 들어가는 신민사관의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조선이라는 사회는 이미 망했던 나라인데 외부의 침입 때문에 거의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애들이 주장하기에 조선이라는 사회는 자체적인 내부 개혁의 어떤 것들이 없었는데 외부의 충격 때문에 그게 충격 먹고 했다라는 놈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조선의 내재적 발전보다는 외부의 발전, 충격을 되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등장한 게 인조반정설이야. 그러니까 인조반정설은 앞에 있는 국가제조론과 이분법적 시기는 똑같아. 그렇지만 이 표에도 보듯이 인조반정설은 그 말 자체가 그 조선이 크게 변화가 된 것은 양난이 아니라 어디를 계기로 보는 거죠? 인조반정을 계기로. 내부적 변화. 그래서 인조반정이라는 건 이 반정 자체가 뭐예요? 뭐죠? 잘못된 걸 되돌리는 거죠. 강해군 때 정치가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에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성리학적 가치에 입각해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서인과 남인들이 손을 잡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보면 강해군을 조선 전기 때 넣죠. 임진왜란이나. 그리고, 강해군 이후부터는 뭐예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이제 인조반정성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왜 그렇게 인조반정이 되게 강조하냐면, 예전에는 강해군 같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조선전기 때 많았어. 그 문제가 없었거든. 뭐, 패모살제? 흔히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뭐, 태종이 뭐, 자기 뭐, 동생 죽이고, 아니, 자기 뭐, 일가친척 죽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누구야, 세조는, 자기 뭐, 친형제도 죽이고 그러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반정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때는 성리학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그냥 정치 원리지 윤리나 가치가 아니야. 근데 양난을 거치고 이제 인조 요때 이제 임진을 거쳐서 요때 넘어가면서 이때는 성리학이 내면화돼. 그래서 성리학적인 어떤 정통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내면화되면서 성리학적 가치에 위반되는 건 꼭 정치적 명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만큼 이제 성리학적 가치가 일반화됐다. 조선 후기 때 들어서 그 기점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인조반정이죠. 그래서 이 인조반정은 상당히 중요시적인 거야. 그래서 요때부터는 이제 뭐냐면 그 성리학적 가치가 점점 생활규범으로서 내면화되고 그 다음에 단순한 포면적인 전통 원리가 그 정치 논리가 아니라 운영 원리가 아니라 일종의 명분이 되고 대의를 강조하는 그런 사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게 인조반정은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정기와 후기로 나눴다. 그래서 인조반정으로 나눴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부적 충격, 내부적인 어떤 발전 과정, 이런 변화를 가지고 나눴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노론의 사상의 주요 내용이 존주론이에요. 성리학적 대의 명분에 대해서 어떤 게 존주론인데, 요때 존주론의 원래 표면적인 의미는 뭐예요? 주나라를 받든다라는 뜻이죠. 원래 뜻은. 근데 요때 주라는 것은 이제 뭘 상징하고 있냐면 중국의 문화를 상징하고 있어.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대변하는 사람은 누구죠? 명이죠. 명이 누구한테 망했어요? 청나라한테 망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명나라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북부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존주론은 이게 이제 내세웠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8세기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이 존주론의 의미가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노론의 이제 북학론자는 존주론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존주의 주의 대상을 이제 중국의 문화, 명, 이렇게 해봤는데, 얘네들은 이제 중국의 문화를 꼭 명만 대변할 수 있냐, 한족만, 오랑캐도 중국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나와요. 그러면 청나라 문화도 받아들이자. 이런 식의 논리가 나오죠. 그래서 존주론은 이제 처음에는 청나라를 배척하는 논리로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청나라를 수용하자는 논리로 이제 들어가게 해요. 18세기 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북학사상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경문화가 이제 또 등장하죠. 이제 우리도 조선중화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우리도 중화다. 우리 것을 이제 뭐냐면 그리지 않는 진경문화도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위전척상 운동의 또 바탕이 돼요. 위전척상 운동은, 이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죠. 위정이란 성리학적 가치관을 지키는 거죠. 성리학적 가치관은 우리 거죠. 그러니까 우리 걸 지키고 남의 걸 배척하자는 논리도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당시 이제 존주론을 기반으로 성립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 존중의 의미가 이제 우리의 어떤 정통 문화나 우리의 어떤 조선중화주의로 발전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화를 이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인조반정사에 준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식이 구분론이 있어요. 삼식이 구분론은 앞에 2번 서인진보설과 이제 요 4번 관점인데, 삼식이 구분설을 어떻게 하냐면 15세기 때는 신흥사대부가 주도를 했고요. 16세기, 17세기까지는 산림세력들이 주도했다가 나중에 산림세력들이 쇠퇴하고 왕권이 강화됐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구분이 삼식이 구분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앞에 있는 국가 제조론의 관점을 비판해서
한국의 타율성을 비판하고 우리나라의 자율적인 어떤 정치 변화를 기반으로 해갖고 성립된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계 통로는 뭘 기준으로 보냐면 인조 반정선을 기준으로 봐요. 교과서나 통론도 어딜 가지고 정기 후기 나누죠? 강해군 이전까지는 정기, 강해군 후기 때까지는 그 뒤후부터는 뭐야? 후기도 보죠? 이렇게 이제 인조 반정을 기준으로 맞다. 성리학적 가치가 얼마나 내면화됐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요거는 그냥 이러니 하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고조 말로 넘어가죠. 이제 고조 말에서 조선시대 이제 위화도 해군까지 이제 쭉 보는데, 자, 그 공민왕이 죽은 후에 누가 즉위하게 돼요? 우왕이 즉위하죠. 그래서 이제 공민왕 사후에 우왕이 즉위하고 우왕이 이제 어린 나이로 즉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임이 이제 그 실권을 장악했는데 이임인 때 이제 그 당시 친원파하고 친명파가 나눠져 있었어. 근데 이임은 중립정책을 이제 사용했다, 취했다 이렇게 되는데 한국사 통론에서는 중립정책이면 실제는 뭐냐면 친원정책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명나라 사신들 오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를 내치고 그 다음에 쫓겨났던 북원을 더 우대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근데 그걸 볼게 친명파들이 이 이민의 정책들에 대해 반대가 많겠죠. 이미 북원은 쫓겨난 나라죠. 당연히 명나라에 줄 서야 되는데 왜 북원에 줄 서냐. 그래서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정도전이야. 그래서 정도전은 이제 이민이 정도전한테 그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다니까 그 정도전이 겁을 냈죠. 그래서 정도전이 7년 동안 나주도 유배를 갔었어요. 요때.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왕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제 이 이민이 별로 꼴보기 싫은 거야. 막 행포를 부리고. 그래갖고 그때 왕의 밀명을 받은 채영과 이성계가 협력해서 누굴 쳐내요? 이민을 쳐내죠. 그래서 이제 우왕은 채영과 이성계 협력하는 정치를 이제 하게 돼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홍건적의 침입을 또 격퇴를 했고 등등등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제 공민왕 때 얘기니까 좀 있고요. 자, 하여튼 그때 공민왕 때 이제 그 이방시 채영 이성계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했고 왜구들 있죠. 왜구들도 격퇴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건 공민왕 때 좀 내용인데 일단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우왕 때 또 누가 쳐도 왜구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때 진포해전 있죠. 진포해전에서 채무선이 격파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선이죠. 문선이 아니라 박이가 이제 대마도 정벌도 했다. 대마도를 왜 정벌을 했을까요? 왜구의 근거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왜구와 관련된 내용은 4번과 또 연결돼 있어요. 4번 잠깐 볼게요. 자, 그 당시 왜구가 되게 많았는데 이건 일본사와 관련된 건데 왜구가 많았던 시기가 크게 14세기하고 16세기예요. 그래서 14세기 때 왜구를 정기 왜구라고 하고 그다음 16세기 때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련된 왜구는 14세기 때 왜구예요. 남북조 시대 때. 그 왜구가 왜 많아졌냐면 그 당시에 남북조 시대 때는 서로 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안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량이 항상 부족했어. 그래서 큐슈나 대마도 일대의 그런 세력들이 그 한반도에서 식량을 훔쳐가기 위해서 남해안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자기 부하들이나 농민들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노닥질 냈죠.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왜구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왜구를 격퇴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해전이 일어났죠? 진포해전이 일어났고 그 도망친 왜구가 진포해전에서 패한 왜구가 내륙에 상륙을 했어요. 그래서 지리산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누가 하장하냐면 채영이나 이성계가 하장을 해서 이들을 쳐부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왜구는 단순한 도둑 집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악효도 해갖고 이제 그 하급 악당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막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 무사 집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삼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방어하고 도주할 땐 다리를 끊고 도망가고 그리고 대규모 기마병단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동도까지 점령해가지고 강화도에서 이제 그 교동도 개성 바로 앞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에서 계엄령 내리고 수도까지 막 천도하는 논의까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있는데 하여튼 이 왜구들 누가 쳐부셨냐면 최영과 이성계 같은 사람들 쳐부셨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신흥 무장세력들이 등장했고 이성계가 나중에 뭐냐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던 것이 이 왜구 침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위화도 해군을 볼게요. 자, 위화도 해군의 배경을 보면 이제 우왕 때 그 원나라에서 쌍성총관부 원나라가 이제 쌍성총관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이제 공민왕 때 회복을 했는데 명나라가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고 통보를 한 거야. 그래서 명나라 입장할 때는 원을 계승했기 때문에 원이 지배한 영토는 다 자기 영토죠.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는 쌍성총관부 지역이 뭐냐면 너네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 영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 천령위라는 거는 위는 뭐냐 위소제다 해가지고 군사구역을 말해요. 군사구역을.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에서 이제 고조 정부 안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막 논쟁에 붙였어. 그래서 최영은 이참에 그냥 명나라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그렇게 내세웠던 거고 이성계는 이것은 이제 싸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으로 풀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결국에 최영의 주장대로 뭘 냈죠? 요동정부를 하고 그때 이제 이성계가 내세웠던 게 사불가론이죠. 되게 유명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요동정부를 했다가 그 이성계가 이제 그 뭐냐면 그 조민수와 함께 그 군대를 이끌고 그 갔는데 최영도 같이 갔어야 되는데 우왕이 붙잡았어. 우왕이 같이 좀 있어달라고. 우왕하고 최영은 이제 어떤 관계냐면 그 사이하고 뭐냐면 장인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왕을 이성계가 이제 우왕이 이제 그 최영을 되게 신뢰하는 관계인데 이 사람들이 평양 그 개경에만 머물고 있고 나머지 그 부대는 누구한테 맡긴 거예요? 조민수하고 이성계한테 맡겼는데 이성계가 이제 이하돈에 머물면서 조민수를 끌어들여가지고 해군을 냈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개경 저기 우왕하고 이제 최영은 개경을 후퇴하다가 개경에서 조금 병력 가지고 막다가 어떻게 해요?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최영은 이제 처형당하고 그 우왕도 나중에 갔다가 이제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자, 하여튼 위화도 해군의 결과에서 최영이 제거되고 그 당시 폐가 입진 문제로 이제 우왕과 창왕을 패하고 공항양을 내세우자. 폐가 입진의 문제가 뭐예요? 폐가 입진은 우왕과 창왕이 누구의 아들이다? 신돈의 자손이기 때문에 올바른 혈통을 찾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공양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폐가 입진 이거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조사에서는 우왕과 창왕을 시호가 없죠. 그냥 신우, 신창이라고 해. 이름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왕이 호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종도감을 설치하죠. 공양왕 때 가전법을 반포하고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들이 급진개합과 연결돼서 조선을 건국했죠. 이게 1392년이야. 조선의 건국.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서 이때 이제 조선을 건국할 때 이제 온건파 급진파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온건파 급진파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때 나눠진 계기가 된 사건은 위화도 해군이 아니라 어떤 사람 폐가 입진하고 그 다음에 폐가 입진 사건과 그 다음에 이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사건이지? 윤희 이초 사건. 예, 윤희 이초 사건이죠. 그래서 폐가 입진 때는 이제 이색 같은 그 무리들이 또 갈려 나갔고, 그다음 윤희 이초 사건 때는 그 정몽주 같은 이제 일군의 무리들도 갈려져 나갔죠. 그러면 온건파 급진파 개혁은 예전에 한번 나눠봤어. 근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기준으로 이제 나눠볼게요. 요거는 통론과 특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온건파들은 기존에 이제 그 고조의 질서를 계속 지키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고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 역사와 편파. 급진파들은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기준을 정하자니까 신법파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대표적 인물은 이재현, 이색, 정몽주 같은 그 온건개혁파들 인물 있고, 역사편파는 정도전, 남원, 조준이고요. 정치 입지는 온건개혁파는 좀 높았고, 역사편파는 낮았다는 거죠. 경제적 위치와 이제 관계를 보면, 온건개혁파들은 상대적인 대토지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소유하는 인정하는 중소지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사람이고요. 근데 역사원법은 상대적 지위가 좀 낮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토지 사유를 정리해서 토지제도 전면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 때는 가전법을 이제 세울 때 초창기 때는 수조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건들려고 했냐면 소유권까지 건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갖고 이제 수조법 개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주대를 통해서 공개념을 도입을 하게 돼요. 이 주대라는 책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이건 중국사와도 관련돼 있는데, 주대는 누가 만들어진 책이라고 알려져 있냐면, 그 주나라의 이제 큰 건국자였던 주공이 만들어진 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나라의 어떤 제도나 법, 이런 것들을 이제 저술한 책인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책은 이제 후대에 많은 부분이 첨가됐어. 법가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보통 유교에서는 국가가 간섭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죠. 근데 이때 이 주대는 특이하게 국가의 간섭을 되게 강조해. 공개념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중국에서 개혁을 할 때 이 주대를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주대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공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그 건세가 사유와 재산을 축소하고 공익우승주의를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가정법에 나오는 공개념, 토지 공개념 개념도 이 주대에 입각해서 본 거예요. 그 주대를 이제 강조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정도전이죠. 그래서 정도전이 좋아했던 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맹자하고 주대야. 그래서 맹자는 역성형론을 정당화시켜줬고, 그 다음 주대는 새로운 왕조를 질서를 재편하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이 주대에. 그래서 모든 개혁에는, 유교적 개혁에는 항상 무슨 책이 개입됐다? 주대가 개입됐어요. 그래서 주대는 유교적 경전이지만 법가적 요소가 상당히 강한 책이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한 태도는 예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온건개혁파들은 불교가 되게 타협적이에요. 그래서 억불론 주장했고 유불동두론, 그래서 불교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했죠. 그래서 불교의 폐해를 비판했지만 불교 자체는 인정했어. 근데 역성파는 불교를 이단시했고 배척했죠. 그래서 척불론, 도통 도학, 그래서 오직 뭐만 도가 있다는 걸 성리학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성리학 입장에선 그 온건개혁파들은 윤리적 경향이 되게 강하고 패도 정치를 반대하고 왕도 정치를 추구했죠. 근데 신표파 같은 경우에는 패도 정치는 인정했어. 근데 이때 패도 정치 인정했다는 게 뭐냐면 왕도 정치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지만 역성혁명기 때는 약간의 뭐가 필요하다? 패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국가의 민의 관계에서는 그 온건개혁파 같은 경우에는 사민이 국가에 종속되는 것을 강조했죠. 사민이 이제 있는데 온건개혁파는 사와 민의 지배 종속, 그러니까 국가가 배제한 채 사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그런 관계, 중소지지층의 어떤 자율성을 존중하는 관계가 있고, 이런 인식은 나중에 산인파와 연결돼요. 또 역성형파는 중간 지배층의 사민을 극소화시키고 국가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이렇게 이제 받고 민을 자장농을 받죠.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온건개혁파는 소장농을 받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온건개혁파들은 좀 뭐랄까요? 그 사회 강조, 그 사회부의 어떤 지배 강조를 강조한 방면에 역성파는 국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관계를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측면에 역성파는 성리학자지만 약간의 무슨 요소도 있냐면 한당 유학적인 요소도 있어요. 대개 이제 한당 유학이 국가가 민을 직접 지배하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개혁 방향은 이제 그 온건개혁파는 고조왕조 내의 개혁, 그 다음에 역성파는 역성혁명을 통해 개혁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그 온건개혁파는 16세기 살인파, 그 다음에 그 역성파는 15세기 훈구파와 연결된다. 근데 주의할 것은 살인파, 훈구파 연결됐다 해서 꼭 온건개혁파가 살인파와 일치되고, 그 다음에 훈구파, 역성파 일치된 건 아니에요. 좀 차이가 있어요.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역성파는 이제 그 성리학을 받아들인 측면에서 볼 때 성리학이 반만 받아들였어. 성리학 반만 받아들고, 아직까지는 고려시대 한당 유학적인 어떤 그 요소가 계속 남아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한당 유학적 요소가 남은 거는 국가가 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지배하고 이론적 지배 체제 강화시키는 이런 요소들은 되게 뭐냐면 한당 유학적 성격이 남아있었고, 이런 한당 유학적 성격이 떨쳐낸 것은 언제 때 보면 16세기 때 산인파의 등장 때문에. 16세기 때 산인파들은 순수 성리학자들이야. 이 사람들. 순수 성리학자요. 자,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조선 초기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조선 초기 때 이제 정치 부분은 태조와 태종의 정책 관련된 부분 중에서 이제 중앙집권화 정책과 그다음 정도전 아시죠? 정도전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태조를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또 눈여볼 게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태조와 태종은 사용했죠. 조종제가 다시 부활됐어. 조선은 이상하게 자칭 제후국이라 하면서도 요 조종제만큼은 항제국 예법을 또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중국 사신한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 사신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갔다고요. 그냥 너네들이 그냥 각자 쓰는 거는 너네들 알아서 써. 우리는 근데 우리한테 대할 때만 그거 쓰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러면 태조인데 태조가 이제 그 업적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신일 4대 농민들 지지로 그 새로운 왕국을 건설했죠. 농민들 왜 지지를 했을까, 이 사람은? 홍건적하고 외국 격탈 국민 영웅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양천도의 주체는 이성계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반대했어. 심지어는 정도전조차도 반대했던 사람. 근데 자기가 이제 끝까지 우겨갖고 이제 한양천도를 하는데, 그 한양천도를 이제 하는 과정에서 이제 후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계룡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쪽 우악도 한번 가보고, 하면서 돌다가 결국에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남경의 그 궁궐투에 하룻밤 잤어요. 그래서 일어나니까, 여기 좋다. 하면서, 한양을 천도했죠. 그 남골 궁궐터가 지금 뭐냐면 경복궁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그 한양을 이제 경복궁이나 정보사직, 가나를 건설하고 도읍의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럼 왜 한양을 천도했냐? 여기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그 오견이 뭐냐면 남경기지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경기지설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뭐에 입각한 거냐? 철저하게 유교적인 지휘관, 합리적인 지휘관에 입각한 거야. 왜냐면 한양이라는 조차가 어디에 있어? 한반도 딱 중간에 있죠. 그 다음에 수요 교통의 요지고 그 다음 방어하기도 되게 좋아. 배상 인수의 정역적인 구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름대로 합리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 거다. 그래서 남경기지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답안을. 예. 그러면 한양을 이제 천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양의 어떤 그 기본적인 구조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제 각 군현을 명칭을 정하고 통치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 정도전이죠. 이 정도전. 그래서 조선 정도전의 사상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제 그 민본적인 통치 규범을 확립하고 이 사람이 이제 쓴 뭐냐면 문집들을 정리한 게 조선 건국전이라는 것도 있죠. 조선 건국전은 그 유명한 뭐예요? 최초의 법전이죠. 개인이 만든 사천법전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이제 통치 규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정리했어. 그리고 그 이 사람이 또 성리학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교를 비판한 게 불시작변 이런 것도 있었고 이 사람이 지향하는 정치체는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예요. 물론 패도 정치도 강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왕도 정치야. 역사용록 때 잠깐 이제 패도 정치가 필요한 거고. 근데 이 왕도 정치고 그 다음에 그걸 제대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 왕보다는 정치의 중심을 누구로 이제 삼았냐면 재상 총재로 삼았어. 왕은 무능할 수 있어요. 정근대 시대 때 왕은 세습직이죠. 그래서 유능한 왕도 있고 무능한 왕도 있어. 그래서 정도전을 볼 때 고려시대 때 보니까 우왕과 창왕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무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이 등장하면 이런 왕들이 이제 등장하고 이런 왕들이 정치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근데 누가 해야 되냐? 재상이 해야 된다. 재상은 나름대로 검증했죠.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해가지고 올라가서 재상직에 올라갔던 경험 많은 사람을 오히려 정책 재상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뭘 주장하냐면 총재론을 주장해요. 그래서 왕의 역할은 이제 뭐 하느냐? 왕은 신하들만 잘 뽑으면 된다. 모든 걸 다 누구한테 맡겨라? 총재한테 맡겨라. 이렇게 해서 총재론을 주장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총재는 누굴 의미하죠? 재상을 의미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하고 충돌하냐면 이방원하고 충돌하죠. 이방원 뭘 주장해요? 네? 이방원.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 이 사람의 권한은 뭐죠? 재상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결국 충돌해서 이런 그 정치적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죠? 이방원이 정도전 쳐낸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치적 지향 측면에서.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제 이 정도전이 만들어 놓은 체제들을 누가 계승했냐면 아이러니하게 이방원이 계승한 거야. 그래서 정도전이 여러 가지 했잖아요. 뭐 군제 개편도 하고 제도도 개혁하고 사병학파도 하고 등등등. 이걸 그대로 계승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의정부 서사제도 반영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도전에 관련된 개혁사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기출과 관련돼서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61페이지 보세요. 61페이지. 자, 61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리에서 말하는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각각 쓰고 다음 사항에 관련된 가의 유신 지정의 의미를 내용을 쓰시오. 자, 여기 상봉직이라고 했죠? 상봉직은 이제 그 출처가 뭐가 되냐? 상봉은 누구의 그 호냐면 여기 정도전의 호예요. 그래서 정도전의 여러 책들을 묶어놓은 게 상봉직이야. 그래서 조선건국전도 상봉직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거 조선건국전의 내용인데, 자, 한문사조는 그 문제풀이에 있으니까 각자 보시고 여기에서 이제 줄친 부분만 볼게요. 유신지정이란 말이 있어요. 유신지정. 네. 자, 유신지정이라는 건 뭐냐? 유신이라는 건 메이지 유신 아시죠? 유신정부. 그래서 낡은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유신이에요. 고려 왕조는 무너뜨리고 조선에 새로운 왕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신지정이라는 건 뭐냐? 고조 왕조의 낡은 제도와 체제를 무너뜨리고 조선 왕조의 새로운 체제를 성립하는 이걸 유신지정이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 상봉직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그 재상이 모든 걸 정치를 해오고 그 다음에 왕은 백관만 잘 골라서 쓰면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발문 자체가 문제야. 군주와 재상의 지책을 각각 써. 말이 돼요, 이게? 군주와 재상의 지책인데 군주와 재상이 그 지책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면 동호방법의 논리 오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주와 재상의 역할을 각각 쓰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군주는 뭐만 한다? 현명한 재상만 선택하고 실제 정치는 누구한테 한다? 재상한테 맡겨라는 거야. 그래서 재상이 이제 인군을 받들고 백관을 통과하고 만민을 다스려라. 그래서 이게 주장하는 게 총제도의 내용이에요. 재상 중심의 정치.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의정부 서사제도에 반영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게 됐던 것이 뭐냐면 고려 후기 때 무능한 왕들이 너무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은 세습지이기 때문에 검증 불가능하잖아. 그렇지만 재상은 능력직이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상에 올라가잖아. 그러면 재상한테 맡기는 것이 오히려 정치의 효율화침에서 더 낫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 근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정도조의 사상과 관련돼서 1225페이지 펴보세요. 자, 1225페이지에 오면 330번 하고 329번 요 내용을 볼게요. 자, 330번은 정도전의 일생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이건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자, 329번 볼게요. 자, 정도전은 태조 3년에 조선건국전에 사천하여 태조에게 올렸다. 이 조선건국전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이건 법전이면서도 정도전의 어떤 통치 이념들이 들어간 거고 후대 법전에 큰 영향을 미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는 조선건국전에서 그의 정치 사상을 펼쳤고 그가 이상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제시했다. 물론 그의 정치 사상은 덕치 인정을 바탕으로 한 유교 정치의 실현에 있었으며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군주의 패도 정치를 방지하고 왕동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상은 기본적으로 왕도예요. 그렇지만 약간 역사적인 것 때는 약간 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죠? 패도를 인정한 거죠. 재상에선 그가 생각하는 정치 체제는 주대 총재의 제도이다. 총재의 그 제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총재는 누굴 의미하는 거냐면 그 재상을 의미한 거죠. 총재는 할 때 총재. 그래서 이제 그 총재는 재상을 의미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기 제자가 이게 오타네. 그리고 제자가 총재의 정치였다.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오타인 것 같은데. 자, 이 제도에서는 총재에게 정치적 실권을 부여했다. 재상에게는 위로는 인구를 받들고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는 백관을 통괄하고 만민을 다스리는 중책이 부여되고 형군 여부는 재상을 잘 선택하고 달려있다. 요거 줄치셔야겠죠. 요번에 기출 나왔던 거니까 요거 기출 예무죠. 재상의 역할과 임금의 역할 이렇게 나오고 정치의 치, 불치는 재상의 현부에 매여 있다고 봤다. 그는 군주 독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가 아니라
유지아적 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정치를 이상호 받고 그것은 자신과 같은 재상의 정치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분명하다. 그와 같이 정치체에 성취하지 못했으나 뒤에 의정부 제도와 같이 의정부 서사제도죠. 이게 중간에 빠져 있는데 서사제도와 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도전이 구상한 정치체제는 누구한테 이어진 거예요? 그의 정적이었던 이방원 때 그대로 이어진 거죠. 예.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구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방원하고 정도전은 지향하는 바는 똑같아요. 중앙 집권 강화. 근데 정도전은 누구 중심이에요? 재상 중심. 이방원은 왕권 중심. 이런 것들이 다른 것 뿐이고, 정도전의 정치체제는 구상했던 것은 상당수 이방원이 받아들였어. 왜냐면 이방원도 본인이 정도전 많이 맞거든. 위치가 상황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전의 이제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태조 때 했던 정책들은 거의 보면 정도전이 했던 거 보시면 돼요. 자, 태조 때 이제 내용은 동평의사사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제 도평의사사가 있었죠. 그래서 약화시켜갖고 이제 판의부, 상군부를 설치해서 군사 부분을 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평의사는 정무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소수 재신들이 정치에 운영했죠. 그러니까 이제 태조 때 정치는 측근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 여러 세력들이 이제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조준이나 정도전, 남훈 같은 진짜 태조하고 김민하 집단들,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그 박근혜 같은 측근의 집단들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도평의사사가 약화됐다고 해도 도평의사사의 권위가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소수 재신들이 되게 도평의사사 재신들이 말하거든요. 도평의사사 중심으로 정무를 담당했고, 다만 판의부 상군같이 군사부문 떼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방원 집권하고 나서 도평의사사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폐지해갖고 만드는 것이 뭐냐면 의정부예요. 의정부. 자, 군사제도를 보죠. 요거 별표 2개 쳐놓으세요. 군사제도. 자, 이 군사제도의 개혁의 방향은 뭐예요? 중앙군을 강화하고 사병을 약화시키는 거죠. 중앙군을 강화하고 사병을 약화시키는 것이 그 군사제도의 방향이죠. 이걸 이제 정도전이 주도를 했고, 중앙군을 이제 개편을 했는데, 고려시대 때 중앙군은 2군 6이라고 하죠, 보통. 예. 2군 6이라고 하는데, 이 2군 6위가 이제 무신정변 이후에, 뭐냐면 유명무시가 됐어. 왜냐면, 그, 포세미에도 나와있지만, 2군 6위가 이제 있는데, 이 중앙군의 그 핵심 병력들을, 그 당시 무인 집권자들이 삼별촌이 뭐 도방이니 중방이니 하면서 다 빼가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형해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뭐냐면 보충해갖고 이제 새롭게 이제 개편을 했는데 2군 6이니까 8개 부대죠. 8개. 거기에다 2개 부대를 더 붙였어. 그래서 10인을 만들죠. 그래서 이 10인은 이제 어떤 부대들이냐. 태조가 데리고 있었던 사병 집단을 얘기해요. 원래 태조는 이제 이성계는 근거지가 어디예요? 근거지가. 태조의 근거지는 그 당시 함경국도죠. 그 함경국도인데 이 사람이 오대전부터 이제 그 지역의 출신자들 구성내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사병 집단들 거느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 나중에 이제 집권할 때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사병 집단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집권을 했죠. 그래갖고 이들 사병 집단들을 자기 친위대로 이제 중앙으로 편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병 집단들이 뭐냐면 의흥친군이에요. 의흥친군이. 그래서 의흥친군이 부대를 좌위와 우위로 나눈 거야. 2개 부대로 나눠가지고 기존의 2군 6위 집단과 편입을 시켰어. 그럼 병력 중앙군이 몇 개가 되죠? 부대가 10개가 되죠. 그래서 이걸 10이라고 했다가 이것을 명칭을 나중에 뭘로 바뀌면 14로 바뀌어요. 14. 그리고 14도 바뀌고 이걸 판의상훈군 부사가 총괄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 판의상훈군 부사는 누굴 임명하죠? 정도전이 임명한 거야. 이 14가 나중에 태종 때 12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세종 때 다시 14로 바뀌다가 세종 때 또 12사, 5사 나중에 어디로 연결돼요? 5위로 연결돼요. 5위의 전초가 이제 14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참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뭐냐면 12에서 14를 바뀐 것을 언제 때 태종 때 바뀐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물론 포세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포세면은 어떻게 태종 때 14도 개편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오게 되는 14도 개편했어요. 만약 14를 뭘로 개편했다는 거예요?
12사로 개편했다는 거지. 11을 14로 개편했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11을 14로 개편한 건 언제 때다? 이성계 때요. 이성계 때. 자, 그래서 이제 중앙군을 개편해서 이제 중앙군을 그 당시 판이상호구사라는 그 정도전이 총괄을 했고요. 이건 중앙군 개편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사병이 많았어, 사병. 이 사병은 왜 생겼냐면, 이거는 이제 고조 말기 때 상황부터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조 말기 때는 뭐가 많았죠? 홍건적하고 왜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이제 쳐부시는 과정에서 기존의 2군 6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이 체제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일종의 징병제 같은 것들 비슷하게 이제 했어요. 원래 이제 그 고전 징병제 국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들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팩이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이제 민병들 소집할 때, 군인들 소집할 때 명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팩이야. 이 팩이를 누구한테 맡겼냐면 원수한테 맡겼어요. 원수시 아시죠? 그래서 그 원수제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팩이를 가지고 있다가 뭐냐면 왜구나 홍건적이 쳐놓을 때 뭐예요? 불러와서 이제 징집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대를 뭐라고 하냐면 시군 또는 시패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시군 시패는 원수가 이제 뭐냐면 거느리는 부대야.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근데 이 원수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 군대를 이끌고 공적인 일에 써야 되는데, 고전 말기 때면 뭐냐, 사병 동원해가지고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러거든요? 대표적인 그 원수가 누구예요? 최영 같은 사람 있죠? 네, 최영.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이성계가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야. 이 사병 시스템이. 그래갖고 이 원수라는 이름을 몰라고 절제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명칭을. 근데 이 절제사를 누구한테 임명하냐면 자기 측근 세력들, 주로 이제 뭐냐면 공신 세력들이나 그 다음에 왕자들한테 임명한 거야. 그래서 공신이나 왕자들이 절제사를 내갖고 또 시위군들을 이끌어 폐기를 가지고. 근데 왕권 입장일 때, 왕 입장일 때는 이 절제사 밑에 있는 시위군들이 절제사의 일종의 사병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들을 없애고 뭘로 만들겠죠? 공병화 시키려고 했죠. 그러면 절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폐기를 해소해야 되는데 얘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래서 누굴 내세웠냐면 정도전을 내세운 거야. 정도전도 입장을 때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절제사가 가지고 있는 폐기를 해소하고 요 시위군들을 다 공병화시켜야 돼. 중앙을 편입시켜가지고. 그러면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그냥 대놓고 너 달라고, 폐기 달라고 하면 뭐예요? 안 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뭘 내세웠냐면 요동정보를 내세운 거야. 지금 요동이 비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자.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만드냐면 진도라는 범법서를 만들어요. 진도라는 범법서를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절제사 밑에 있는 시위군들 동원하고 훈련을 시켜. 훈련을. 그러면 절제사든 이 훈련 과정에서 뭐냐, 보조전 역할을 하고 실제 누가 하는 거야? 정도전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제 이 정도전이 그 밑에 절제사 밑에 있는 이 시위군들, 시위패들을 뭐야?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병을 확보하는 전 단계죠. 그러니까 당연히 절제사들이 어떻게 해요? 반발하잖아. 특히 이제 왕자들은 큰 병력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위패 시위군들은. 그러니까 이 왕자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느끼고 나중에 제1차 왕자의 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태종이 막상 즉위하니까 정도전의 정치에 맞거든. 자기 왕권 강화하려면 그 공신들이나 왕자들이 뭐냐면 병력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밀어붙여가지고 정도전 정책대로 그냥 다 사병들 확파할 뻔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병을 확파했다. 그래서 시위군을 통제해서 대신과 왕자들, 절제사들을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출근거를 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228페이지 펴보세요. 기출근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몇 번을 보시냐면 339번을 이제 볼게요. 1228페이지 339번. 자, 조선조는 개국한 지 9일 만에 문무간제를 정하여 반포했는데 이에 의하면 서반은 동방과 별도로 무상교를 설정하여 구분하는 동시에 중앙군을 10위로 구성되었다.
이 12가 나중에 뭘로 개편되면 14로 개편돼요. 12 내용을 보면 종전의 2군 6위에다가 그 당시 이제 이성계 친위부대 있죠? 위용 친군을 자위와 우위로 나누고 그 외에 2군 6위로 해갖고 10개 부대로 나눈 거죠. 그리고 각각의 오정으로 구성됐다. 오정이라는 건 보통 영은 1000명 단위야. 그러니까 5000명으로 해갖고 이렇게 좌우 전후 해갖고 배속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건국초의 12제도는 위원고 친군위와 좌우위를 제외한 고조 말에 거의 기능에 마비했던 중앙회 2군 6위를 계승하고 거기에다가 2위를 붙여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오정식 해니까 병력이 5만 명으로 이렇게 편제됐죠. 50평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12에다가 5를 곱하면 50이잖아요. 그 50은 각각 1000명이니까 중앙군이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만 명이야. 예. 자, 그래서 왕실과 중신대 사병체 기반으로 중심에 이뤘던 중앙군에 대해 국가적 통제체제가 전환은 건국 초기부터 시작했어요. 태조 2년 때 고조 말기 때 그 중앙군에 대한 고조 말기 때 설치되었던 상군 총재부의 위형 상군의 개편을 통해서 군사 중추기관으로서 위치가 확고히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상군 총재부 있고 그러나 설치 초기에는 위용 상군부는 위용 친군의 군사를 인계받아 자우군의 절제사들 모두 이성계 근족인 왕자 군을 임명했기 때문에 위원 친군이 자체를 그대로 옮겨. 그러니까 이제 상군 총재부를 통해서 강화시키려고 했지만 거의 핵심 병력들은 누구 거야? 왕자 근신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위원 상군부가 각 군의 절제사를 갖는 체제에서 판사 단일 책임제도 갖는 간설 성격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판사로서 누굴 임명하냐면 정도전을 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 이 집단 지도제가 주로 근신들이나 왕자도 구성했기 때문에 그 위에 누굴 임명해서 이걸 총괄할 수 있는 판사를 임명해서 정도전을 임명했다. 아직까지는 고조 초기 때이기 때문에 고조 관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각 부의 장을 누구라고 하죠? 여기서는 판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도전은 조선 건국전에서 위원상군부는 군사 전변을 거쳐 강력한 통합권을 갖도록 주장하며 시비는 물론 각 지방의 번성을 시입해도 위원상국의 통제를 받도록 이제 했다. 그래서 시군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진법훈련 같은 것들을 했다는 걸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시비를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14로 바뀌어요. 그 주침 부분 보시면 태종 3년 2월 판이흥 상군부사의 정도전 다음과 같이 그 명칭을 변경했다. 14로 하여 상군을 분석시켰다. 그러니까 종전의 12를 뭘로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로 하고 좌우익, 그러니까 좌익과 우익과 중앙군 해갖고 상군을 이렇게 분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명칭의 변경뿐만 아니라 내용상의 큰 변화도 있죠. 그 내용을 보면 12대 14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중앙군을 완전히 통제를 했다. 내용이 주침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또한 정도전은 위원상군부의 통제권을 확립한 동시에 여론 중심의 장악권 사적 시입에 대한 연속관계도 제약하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했다? 진법 훈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두 가지 이제 개혁을 했는데 이성계는 하나는 팡이 상군부사가 되어가지고 12를 뭘로 개편했다? 14로 개편해갖고 통제관계 명확한 거. 이건 중앙군 차원의 개편이야. 그 다음에 그 시위군들 있죠. 사병하던 시위군들 뭐냐면 공병 흡수 통합하기 위해서 뭘 했다? 진도라는 훈련을 실시했죠. 진도라는 책을 통해서 자기가 만든 진도라는 그 법법을 통해 훈련을 시켰는데 이건 사병 확파와 관련된 거야. 두 가지 측면을 이제 분류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래갖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KBS 역사학을 찾아서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했어요. 요거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좀 임용시험에는 관련이 없지만 자세히 보면 관련된 부분이 나와. 그래서 요거는 시간 관계에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그래서 읽어보면 대충 왜 이게 했는가를 알게 될 거야. 예, 잠깐 뒤에서 이제 보면 자 1230페이지 잠깐 보세요. 거기에 이제 진법훈련과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명분은 이 사람들이 내건 명분은 요동수복 운동이에요. 그래서 요동수복 운동을 내고 있지만 실제 요동수복 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것도 많이 정도전이 칙명파인데 왜 요동수복 운동을 하냐. 그거보다는 요동수복 운동을 내세워서 뭐죠? 진법훈련 가능해서 이 지방 시위대를 중앙으로 개편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지금도 북한이 맨날 그냥 반매 왜 외쳐요, 얘네들이. 반매를. 체제의 결속용이죠. 핵무기 왜 만들어?
물론 미국에 대항하겠다 하는 거지만 솔직히 얘네들도 알고 미국하고 싸우면 지네들 하루까지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렇게 외쳐야지만 체제의 긴장감을 높여서 자기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놓고 또 한편으로는 또 미국한테 쫄쫄쫄 가갖고 아부하고 어떻게 돈 좀 받아내려고 하는 게 지금 북한의 태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개혁이나 뭔가 했던 것은 외부의 어떤 긴장감을 조성해가지고 내부의 체제 결속을 뭐냐면 다지고 그러면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거는 고조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고조시대 뭐 군사개혁 개편 같은 거는 외부의 유혹도 있지만 실제 뭐예요? 이걸 통해서 군사권을 누가 장악하겠다는 거야. 왕이 장악하겠다. 이런 개편 내용이죠.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어요. 이거 좀 나중에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고요. 그 외에도 문무관리나 임용제도를 수립을 했는데, 무가, 이가 같은 걸 설치했어요. 그 무가는 이제 특이하죠. 이제 고조시대는 없었던 거였는데, 요때부터 확립이 됐죠. 그래서 문무양가가 확립됐고, 이가는 뭐냐면 서리직. 그래서 칠가로 정리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을 7가로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했지만 조선시대 때 과거는 특징이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 심지어는 음소도 뭐죠? 시험을 보고 들어가야 돼. 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엄격했다는 거야.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뭐냐면 무조건 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완비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방제도를 개혁을 했죠. 그래서 관찰사 제도를 복구하고 수령의 자격을 탐상관으로 높였죠. 왜냐하면 수령의 지위가 낮으면 지방 토호들이 우습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향소부고를 확파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확파했고 이게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향소부고를 다 9년제로 개편을 시켜버렸어. 요거는 지방제도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러면 관련된 이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군사제도 관련된, 정도전 관련된 내용을 보면, 61페이지 펴보세요. 61페이지. 자, 다음은 어느 인물의 연보를 정리한 거다. 자, 기읍과 미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자, 1362년에 과거의 합격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363년에는, 여기 사독에 임명했다. 충주목의 사독은 일종의 서리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주도 기항갔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죠? 왜 나주도 기항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물어보면. 그 당시 누구하고 대립하고 있었던? 이임이라는 사람하고 대립했는데 이임이 그 당시 이제 그 원나라 사신을 북원 사신을 마중 나가니까 거부를 했죠. 그것 때문에 7년 동안 나주 기항 갔었어. 이거 쓰셔야 돼요. 만약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집권한 다음에 전제개혁을 청했고, 그 다음에 판상군 3부사가 되고 진도를 가리켰다. 진도가 이제 진법 훈련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만든. 판이 상군부사가 되고 조선건국주를 지었고, 그 다음에 판산사로서 이황사에 답사하고 도성의 성토를 정하고요. 명예문서에는 조선의 하근이다 지목됐고, 결국에는 제1차 왕자연한테 죽음을 당했죠. 자, 이건 누구까지 사람? 정도전이죠. 자, 그러면 정도전과 관련된 내용들 중에 옳지 않은 걸 고르면요. 자, 여기 1번을 보면 기획의 주장은 훗날 가전법 제정을 실현했다. 맞죠? 그래서 위화군 해군 이후에 이제 정도전과 조준이 이제 창왕에게 토지제도 개혁안을 올렸어요. 원래는 이제 목적은 완전 사유지까지 없어갖고 그러니까 사유지 없애고 개구수전에서 나눠주려고 했는데 너무 반발이 크니까 어떻게 수조권을 이렇게만 하는 걸로 한정됐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판이웅 상군부사가 임명된 후 사병역파를 추진하여 상군부 아래 중앙군 14를 만들었다. 요건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정도전 군사개혁을 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했다고 하죠. 12에서 14를 만든 것은 뭐 때문이고요? 이거는 중앙군 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거야. 중앙군 체제는. 그래서 12에서 14로 바뀌어서 명칭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죠? 통솔 관계를 정리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중앙군이고, 사병역파는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건 상관없이, 아까 얘기한 진법 훈련 있죠? 이거 관련된 거야. 시위패드 정리한 거. 두 가지 방향에서 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틀렸냐 가지고 예전 그 당시에 말이 많았어. 요걸 사람들이 사병역파보다는 요게 틀렸다는, 중앙군 14 만들었다. 이게 틀렸다고 한 거야. 왜냐면 뿌셈에 보면 14를 개편했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게 태종 때 아니냐? 근데 아니라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12와 14를 개편한 건 언제 때다? 태조 때예요.
근데 뭐가 틀린 거야? 사병 허파가 틀린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왜 틀린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디귿은 조선건국전인데 이 조선건국전은 건국대전에 영향을 줬죠.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조선건국전의 그 육전체제는 후에 법전에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니은은 명이 그들 요동정벌의 주도자도 파악했음을 보여준다. 조선의 학문이다. 근데 이건 이제 좀 설명이 좀 긴데 요거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그 홍무제 정책과 관련 홍무제 관계에서 볼 수 있어요. 홍무제는 주원장이죠. 이 주원장이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데 이 사람이 상당히 뭐냐면 캐릭터가 독특해. 그래갖고 이 사람은 제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홍건적으로 활동하다가 승려 활동했다 홍건적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제를 집권하고 나서 뭐냐면 자기가 예전에 이제 흑역사 자기의 이제 뭐냐면 좀 컴플렉스 있죠. 그러니까 그 도독이 됐던 적자하고 그 다음에 그 중위 승려가 머리가 반짝반짝하잖아. 강자를 싫어해. 그래서 적자 강자 쓰면 무조건 다 죽였어. 자기 무시한다고. 그리고 적자 강자뿐만 아니라 중국어로 적자가 직자 곡직자 있죠. 그래서 강자가 그 뭐냐면 날생자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나 봐요. 그러니까 직하고 생자 써도 다 죽였어. 이걸 이제 문자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나라 때 문자옥인데 이 사실을 고조에서 조선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이제 포전문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삼국의 명나라에 올리는 그 4대 문서를 포전문이라고 해요.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강자 생자 직자 이런 말들이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홍무제가 열받은 거지. 열받으니까 그러면 한번 족쳐야 될 거 아니야, 이제 한번. 그러니까 이제 뭘 부르면 그 조선 왕국을 부르긴 그러니까 그 밑에 정도전 불러오려고 하고 정도전이 세는 거 아니까. 그래서 정도전이 가겠어요? 가면 어떻게 돼? 죽잖아. 그러니까 안 가려고 병 걸렸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 밑에 사신들 잡아가지고 족치고 어쨌든 막 사형시키고 그래요. 조선 사신들을. 거기다 또 정도전이 이제 그 예전에 뭐 요동을 수목해야 됐다 뭐 그 말 들으니까 얘 잡아와라. 막 조선의 학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도전은 안 가려고 하지. 안 가요. 결국에는. 그래갖고 이걸 이제 볼 때 이제 그 이성계가 조선의 학은이다. 이제 정도전한테 이제 그 홍무제가 이성계한테 보낸 그 답서에 조선의 학은이 정도전이기 때문에 얘를 데리고 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계 거부했고 결국에 정도전이 안 갔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포전문 사건이라고 해요. 포전문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태조하고 그 뭐냐면 홍무제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태조가 이제 그 뭘 못 받았냐면 명나라 이제 4대 책봉 관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뭐냐면 인신, 고명을 못 받았어. 도장 같은 것들을. 그래갖고 이따가 나중에 받게 돼요. 그 태조하고 누구야? 홍무제가 죽고 나서 언제 받게 되냐면 나중에 태종 때 받게 돼. 이거 얘기는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래갖고 그 관련된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결국에 이 사람이 1차 왕자연한 때 죽었죠? 네, 1차 왕자연한 때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답이죠. 2번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총괄 관련된 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몇 번을 보시냐면요. 81페이지 펴보세요. 81페이지. 어, 79번 문제 볼게요. 79번 문제. 자, 다음은 이제 조선전기 때 그 군사제도와 관련된 자료다. 그 잡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한문 사료는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 그 사료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이제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자, 거기에 보면 문화부 낭사가 상소하기를 근자에 위용상군부를 두어서 군정을 맡기니 중추의 인원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한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중추원이 또 나오고 이게 있죠. 그 다음에 자료 B번에 보면 판이용 상군부사 정도전이 일찍이 오진도를 만들고 수수도를 만들어서 왕에게 바쳤는데 이게 좋다고 해서 훈련을 시켰죠. 그러니까 디귿이 친 게 뭐예요? 절제사죠.
절제사. 그래서 니은은 진도를 익히도록 했다. 군사훈련 시켰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본 게 위용상군보죠. 위용상군보. 자, 위용상군보를 만든 원래의 목적을 써라. 설치한 목적을 쓰라는 건데, 자, 위용상군보를 왜 만들었을까요? 위용상군보를 위원상권부는 종래 사병적 성격의 등 중앙부와 지방부를 모두 기숙시키면서 이론적인 지휘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위원상권부.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원래 목적대로. 왜냐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그 핵심 그 간부들이 예전에 근신색들이냐 왕자들이야.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하기 그 위에도 누굴 둔 거야? 판사를 뒀죠. 그래서 판사를 누구 임명했죠? 정도전 임명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성격을 말해보시오. 중추원인데, 자, 중추원은 위용상군부를 순추부로 개편되고 왕명춘나부에 간정했던 중추원 같은 성격의 기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위용상군부의 를 순추부로 개칭하고 국무위에도 왕명춘나부 간장해서 종래 중추원 같은 성격의 기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요때 이 중추원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냐면 이름이 숭추부로 바뀌어요. 숭추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은 숭추부가 비슷하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 그래서 니은의 성격과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기억 개편 내용을. 자, 이 숭추부와 관련된 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태종시대 때 관련된 내용이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태종시대 때는 그 중추원이었는데 그 태종실록이 되고 나서 이제 태종 때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뭘로 바뀌냐면 이름이 숭추부로 바뀌어요. 네, 이거는 좀 뒤에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디귿시대, 고조시대 간직 및 군대 명칭은 자, 여기 절제사인데 절제사가 예전에 뭐라고 했죠? 고조시대는 원수제라고 했죠? 원수. 네, 그리고 이게 나중에 절제로 바뀌고 그다음 군대의 명칭 원수가 이끌었던 군대가 뭐예요? 시입회, 시군이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진도를 익히게 하는 게 목적이 뭐예요? 절제사에 있는 사병 성격의 시위들 뭘로 만들기 위해서? 공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응용을 해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4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44페이지 2번 문제. 자, 2번 문제 보면요. 다음 사를 참고해서 태조가 한양을 수도 정한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해보고 한양의 도시계획과 건물 이름 명칭을 정할 때 참조한 책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임금이 난경의 옛 곳들로 집도 살펴보는데 산세가 강망하여 윤신달이 부었다. 여기가 어떠냐? 윤신달 대답을 우리나라의 성경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여기가 이제 난경을 정한 수도 이름 관련된 사료야. 그래가지고 요때 그 이유를 쓰라는데 이걸 쓸 때 난경기지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써야 돼요? 한양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한강을 끼고 고통이 풀려고 산으로 둘러싸여 방어도 유리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어떤 지휘가 있까 해서 했고 그때 이제 건물 명칭을 정할 때 이 건물 명칭을 주로 누가 정했을까요? 예? 정도전이 정했잖아요. 정도전이 다 이름 정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이 조선시대 때 온갖 명칭들은 이 사람이 다 지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때 참고했던 책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 이제 주례,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주례, 시경, 서경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했는데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경복궁 아시죠? 경복궁. 그 경복궁 명칭을 누가 정했냐면 경복궁의 명칭을 누가 정했냐면 정도전이 정했어요. 정도전이. 그래갖고 이제 그 경복궁을 이제 명칭을 정도전이 정하고 이 명칭은 어디에 나오는 시경의 한 구절을 따가지고 정한 거야. 예. 그래갖고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넘어가서 태종 때 보죠. 태종. 자. 태종 때 이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국가 기반을 확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쳤잖아요. 제1차의 왕자의 난과 제2차의 왕자의 난 이렇게 거쳤는데 제1차 왕자의 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때문에 일어났죠? 보통 이제 이성계가
그 두 번 결혼했던 거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두 번 결혼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첫 번째 부인이 그 신의왕후 한씨하고 결혼했어. 그래갖고 기록에 보면 5명을 뒀다고 했죠? 방호, 방간, 방원, 이렇게 갖고 5명을 뒀는데, 그때 이제 그 뭐냐면, 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신덕왕후야. 신덕왕후, 그 강씨인데, 신덕왕후 강씨하고는, 2명을 뒀죠. 방번하고 방석. 말 잘못했네. 신의왕후 한씨는 5명이야, 6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덕왕후 강씨하고는 2명을 뒀어. 근데 이방호는 5번째 아들이야. 신의왕후 그 한씨의 6명 중에 5번째 아들이야. 근데 신의왕후 한씨는 도중에 이성의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왕비가 됐던 사람은 누구예요? 신덕왕후 강씨죠. 근데 이 신덕왕후 강씨 아들이 방번과 방석인데, 이성계가 누굴 찍었냐면, 막내 아들 방석을 그냥 세자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밑에 있었던 이제 그 5명의 그 방호는 이제 일찍 죽었고 5명의 아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누가 주도했냐면 이때 이제 이방원이 주도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했고 그때 그 정도전 누굴 믿었냐면 방석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방석이 어디니까 이 사람이 즉위하면 자기가 쉽게 조종할 수 있잖아. 조종할 수 있으니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1차 왕자연한 때 그 이방원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그 이 정도전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위시킨 다음에 그 자기 형님 정종을 즉위시켰죠. 왜냐하면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무슨 명분을 내거든요. 왕자연한을 일으킬 때 이방원이 새 적자를 놔두고 뭐냐면 서자를 세운다 이렇게 주장한 거야. 엄밀히 말하면 방번과 방석은 서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신덕왕후는 강씨는 왕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이제 그런 소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아들 방호는 이미 죽었죠. 그럼 두 번째 아들 누구예요? 방가를 세워야지 자기가 쿠데타를 정당화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시 이제 정종을 즉위시켰어. 그때 정종이 이제 한양이 피가 막 피불이 나오고 막 많은 형제들 죽고 나니까 개성을 다시 천도했죠. 그리고 있다가 이 개성을 천도하고 나서 무슨 난이 제2차 왕자의 난이 나요. 제2차 왕자의 난 누가 일으키는 세 번째 아들이었던 방간이 일으켰죠. 그 동생이 실권을 잡으니까 그걸 못마땅했고 그 당시 박부의 지원안에 했지만 곡보로 뭐냐면 진압을 하고 그리고 진압하고 몇 개월 후에 태종이 즉위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태종은 기본적으로 왕권 강화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공신을 견제하고 사병제도를 폐지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자기 측근세력도 다 쳐냈어요. 국가의 공식적인 라인들을 되게 강조했죠. 측근세력 쳐내고 외척 쳐내고 그 민무지 그 형제 다 죽여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측근도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켰던 사람이에요. 세조가 좀 다른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언급한 거 사병제도 있죠? 다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신문고를 설치했는데 이 신문고는 반항세력을 위해서 이제 재고를 위해서 했다는데 형식적인 것 같아. 지금 청와대 온라인 민원실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달라요 여기는.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곡박 폐지되고 그 다음에 도평의사사가 폐지됐죠 정종 때. 근데 정종 때 통치 시기는 엄밀히 말하면 누구 때 통치라고 보시면 돼요. 태종의 정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폐지하고 뭘 세웠죠? 의정부를 세웠죠? 의정부를. 그래서 도평의사사 재신들을 중심해갖고 측근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들이 이제 있어갖고 그걸 폐지시켰다. 자, 그래서 개혁 단행원에서 간제개헌, 사원 노비를 제한하고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또 호포제를 실시했다. 대신들 견제의 목적인데 이 호포제 같은 경우에는 호패를 차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들은 호패를 차도록 해요. 그 양반부터 노비까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가 이제 신원을 파악하고 병역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당시 대신들 견제한 게 뭐냐면 대신들이 많은 양민들을 자기 예속화시켰어. 그래서 호패를 만들어갖고 자기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런 의도에서 했는데 이게 잠깐 실시했다 폐지돼요. 폐지되고 다시 실시한 게 언제 때죠? 세조 때죠. 세조 때도 다시 폐지돼. 그러니까 이때 이게 호패제 실시하면 반발이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언제 제대로 되냐면 이거는 조선 후기 때 가서야 가능해요. 조선 전기 때는 이게 시도만 하고 국부가 폐지됐어요. 이런 제도들은.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 간제정비 과정. 요거 외워두세요. 예.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제 나왔어.
예전에 그 외우려면 이거 때문에 외우냐 그랬더니 그런데 이게 이제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외워두라고 하는데 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초기 때는 고조간지하고 조선간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혼란기였지. 그게 언제 완비된 거야? 성종 때 완비된 거야. 그러니까 태조 때와 태종 때는 이 가덕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덕의식이다 보니까 명칭도 많이 바뀌고 그다음에 간서 역할도 바뀌어.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요. 자, 예전에 고조시대 문화부라는 간직이 있었죠. 간부가. 이 문화성의 재신을 의정부가 이제 담당을 해요. 재신의 역할을. 그래서 있고, 낭사는 뭘로 분리돼 나가냐면, 사관으로 분리돼 나가요. 요때 이제 사관원은 이제 분리돼 나가면서 이제 뭐냐면, 하나의 독립된 간청을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요때 이제 왕실을 견제하는 목적보다 대신을 견제하는 목적. 원래 그 사관원 자체가 뭐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간의 기능이. 왕실을 왕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대신을 견제하는 목적으로 해서 독립된 간선은 나왔다. 그래서 재신과 낭사가 이렇게 각각 분리 나가고요. 중추원이 폐지됐어요. 중추원이. 예, 중추원이 폐지되고 태종 때 중추원 대신에 이제 아까 그 사료에서 본 것이 중추원 폐지되고 이게 숭추부로 연결돼요. 숭추부 밑에 보이죠? 예. 그 다음에 3사 있죠. 고조시대 3사는 뭐 하는 기관이죠?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평부로 개편됐다가 호조 다 통합이 돼버려. 예. 그러다가 군사 기능은 뭐냐면 태조 때 의흥상부가 있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이제 되지 못하니까 숭추부로 해갖고 중추원과 통합해서 계층을 해버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거는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고조시대 중추원은 뭐와 뭘 담당하고 있었죠? 국가 기밀사무와 뭘 담당했어요? 왕실 비서기구를 같이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승추부도 이 중추원 역할을 겸하기 때문에 뭐가 있냐? 군대를 통솔하고요. 군국기물하고 모두 있냐? 왕실의 비서 역할도 같이 해. 뭔가 맞지 않겠지만 언밸런스하지만 이 가치인데 이게 오히려 좀 뭐냐면 언밸런스하다 해가지고 다시 분리시키죠. 군사적 역할은 상군 도충부가 하고요. 그 다음에 왕실 비서기관은 뭐가 하는가? 승조원이 이렇게 분리시켜 나가요. 예. 그래서 승추부는 그 중추원이 그런 예전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죠? 추밀승선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잠시 고조간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좀 약간 언밸런스하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상군 도충부에서 승충으로 분리됐다. 이게 잠시 있었던 기구야. 근데 외워두시긴 외워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오답으로 승추부와 관련된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육부판사의 지위를 정삼품에서 정이품으로 승격시켰다. 이건 왜 그런 조치를 취했냐면 나중에 여기겠지만 이게 원래는 의정부 서사제를 처음에 실시했다가 태종 4년에 뭘로 바뀌었죠? 육조 직계제 바뀌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판사의 기능을 좀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해서 3품에서 2품 올려놨어. 이거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상서사라는 그 간직이 인사를 담당하는 게 간직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조와 병조로 이제 하죠. 이조 판사가 문관을 인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병조 판사가 뭘 담당하죠? 무관 인사를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 과정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날 제도도 정비했죠. 그래서 5부 학당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세종 때 북학당이 폐쇄되면서 4부 학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자소라고 해갖고 그 할자를 만드는 전문 간청을 만들었어. 그래서 그때 이제 개미자를 제조했죠. 개미자를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하를 발행해서 이제 삼서서에서 저하를 발행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개미자는 그 세종 때 실시한 세종 때 그 만든 뭐하고 연결시키면 갑인자하고 연결시켜 보시면 돼요. 갑인자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세종 때 갑인자를 만들었는데 이 개미자하고 갑인자가 이제 차이가 뭐냐면 예전에 개미자는 이제 할자하고 할자를 만들 때 그 틈을 뭘로 만드냐면 그 밀랍으로 떼었어. 밀랍으로 고정을 시켰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할자와 할자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밀랍을 부어갖고 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밀랍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할자를 떼어나기가 힘들어. 고정시켜놨거든요. 밀랍으로. 이것도 뭐냐면 밀랍을 이제 하면 부으면 그 뭐냐면 밀랍을 정확하게 그 틈 사이에 부어야 되는데 약간 삐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그 옆에 있는 할자의 그 글자 선을 침범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갖고 그것을 밀랍을 배우지 않고 대나무를 이용해서 메꾼 거야. 그 대나무를 끼워가지고 하면 어떻게 나중에 떼어날 때도 다시 조립하기 편하겠죠. 그리고 그 밀랍이 옆에 번지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이게서 이제 할자가 좀 더 선명하게 아름답게 나와. 이게 갑인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교과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 뒤에 이제 세종의 정책 부분을 이제 할게요.